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볼 텐데 오늘은 관세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 수밖에 없겠죠.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자산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 얘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도 우리가 이 상호관세 발표 4월 2일 기다리면서 어떤 네. 얘기를 좀 했었냐면 약간 지금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그 개념과 단어를 좀 혼재돼서 사용한다라는 네. 인상이 좀 있었거든요. 좀 헷갈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걸 보면 10% 보편관세 또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지금 이제 결합된 형태로 발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25%다. 그러면 10에다가 25를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좀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어 있는 바로는 우리나라가 25%가 그렇죠. 적용이 되고 있다. 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오늘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지칭을 그렇죠. 하면서 그 뭐라고 이제 보드라고 하나요? 맞아요. 몸, 판, 네. 몸 크기만한 판을 들고 나와서 각 직접. 국가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5%를 매기겠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요.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50%라고 백악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한테 50%를 매기고 있으니까 네. 우리도 상호적으로 25%를 한국에게 매기겠다라고 된 것이고요. 네. 그 25%의 숫자는 기본적인 보편 관세에 해당하는 10%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각 국가마다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각국의 관세율을 미국이 체크를 해서 미국의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다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에다가 15%를 더한 25%를 산출을 했고 그 25%는 한국이 미국에게 적용하는 것은 50%인데 반 정도다라고 이제 산출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은 34%, 베트남은 46%로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네. 중국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미국이 주장하기를 67%, 베트남은 90%다라고 했습니다. 네. 미국이 주장하는 네네. 바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산술적으로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의 절반 정도로 다 지금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4%, 유럽연합은 20%가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계속 말씀드린 보편관세, 상호관세를 이제 섞어서 정책을 내놨고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상대국 조치에 따라서 더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네. 이건 그냥 이제 제시를 한 거고 우리 네. 이렇게 할 거야. 이제 협상책을 좀 제시를 해봐 이런 제스처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네. 이제 정상회담에서 참 보기 힘들었던 회담이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너네는 카드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었죠. 네.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을 이제 차용을 하자면 네. 쇼미더 카드.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네가 카드를 내. 그러면 우리가 올리든지 내리든지 우리가 판단할 거야.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유럽연합과 같은 일대 다의 구도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국가마다 그냥 대동단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너네가 미국한테 적용하는 관세율이 다 다르니까 우리도 다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각 국가마다 이제 유럽 연합이 지금 비상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가마다 이제 대응책을 강구하겠죠. 그랬을 때 가장 급한 국가가 가장 먼저 카드를 들고 미국에 접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미국 측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흡족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카드를 제시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은 관세율의 조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너네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미국의 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대응 방안이 이제 앞으로 각 국가마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쇼미더 카드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예를 들면 일본도 좀 선제적으로 가서 투자를 네.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제스처를 좀 많이 보였었잖아요. 네. 뭐 손정희 회장도 그렇고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투자 발표했었고 네. 이런 부분도 미리 제시한 카드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가만히 지금 여기에는 뭐 안 되고 추후에 뭐 될 건지 말건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일본 이시바 총리 예전에 이제 그 아베 총리는 네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쫙 뉴욕으로 트럼프 타워로 가서 만났고 네. 상당히 미일의 그 동맹 관계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입장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을 봐야 했었고 네. 일본의 국내 정세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시바 총리가 되고 나서 빠르게 가지는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갔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안을 발표를 했었고 그 이전에 손정희 회장은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추진 차원에서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4%를 이번에 관세율이 이제 적용될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는 것은 결국에는 투자안은 다 우리가 미국의 이익이 되고 너네도 우리한테 뭐 팔 것이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기본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상호 관세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미국의 자국의 시장을 이렇게 오픈했을 때 너네들은 미국의 일자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투자도 하지 않았었고 오롯이 우리의 미국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물건만 팔아서 이익을 챙겨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용인하지 않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이제 최소한의 장치다라는 것이 관세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관세를 매기게 되면 무역 적자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에 그런 인식을 기반하에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나 어제였죠. 금감 원장의 사의 표명과 함께 알려진 부분들이 F4 회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 F4 회담은 지금 계엄 탄핵 사태 이후에 워낙에 탄핵 그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이어지다 보니까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한 축을 차지하게 되는데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을 하면서 한동안은 거의 못했었다가 네네. 이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이 이제 경제부총리 다시 역할을 하게 되면 F4 회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정확한 대응 방안은 이제 나온 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는 세부적으로 확인되진 않았겠지만 최대한 우리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가장 주목받는 국가가 멕시코거든요. 네네. 캐나다와 가장 대조적이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뭐 일일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는 오롯이 나는 멕시코 경제 활성화에 주목을 하겠다라는 멘트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 만약에 맞대응을 하는 국가가 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터프한 발언을 내놓을 수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발표되기 전에 이제 며칠 전인가 얼마 전에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긍정적인 해석들도 있었는데 네. 이 유연이 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올릴 수도 내릴 수도 뭐 이런 유연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네요. 네. 우리가 뉴스에서 네. 되게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210억 달러 4년 네. 규모 4년 투자 규모에 대해서 되게 반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의선 회장도 직접 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정의선 회장이 그 공장으로 떠난 날 수입 자동차와 이틀 핵심 뒤고요. 부품에 네.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한 부분들은 냉온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 반응을 좀 보고 싶은데 사실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 발표하고 나서 미국 금융시장, 네. 시간 외거래 쪽에서의 반응도 급락하는 종목들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지수도 네. 그렇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뭐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제조된 기기에서 매출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대만에서 칩 제조하고 멕시코에서 AI 시스템 뭐 조립하고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이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시장 반응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장 마감 전에는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었지만 네. 이제 장 마감 후 장외에서는 네. 상당히 이제 투심이 위축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극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은 방금 말씀 주셨던 증시의 기술주의 급락도 있겠지만 네. 달러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유로화 강세 대비되면서 103포인트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미국채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모두 오랜만에 며칠 만에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내리는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은 극도로 투자 심리가 불안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겠고, 즉 기술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투심은 회피를 하고 보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파고들이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포지션을 줄이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는 안전자산인 국채에는 좀 돈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주의 이런 고밸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들은 일반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과는 다른 막대한 이익 창출 능력과 그리고 업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우위의 그러한 성향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 막대한 이익에 기반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매출은 높이고 매출 원가는 낮출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분업화의 일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가 뭐 지금은 또 오래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제 칩스 액트 관련된 것들은 결국에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패권을 중국과 대조되는 그런 국가들과 우리가 한 편을 먹어서 하자라는 것인데,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것들은 IT에 관련된 제조, 조립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롯이 미국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어왔던 과거와 현재의 그런 누적되어 있는 상황들을 바로 미국 내나 아니면은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경제 주체로 활용하는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에 대한 마진의 확보 능력, 그리고 결국에는 관세가 이렇게 적용이 되었을 때는 무역 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러면은 글로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인식은 있는데, 이 시장의 인식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과 정부 당국의 인식의 괴리 속에서 어떤 밀당을 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지 확대될지가 이제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는 좀 민감한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뭐 예를 들면 경제학자들 그리고 기업, 뭐 투자자들 생각이 좀 다 다른 갈래로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불확실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어떠세요? 투심이나. 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빨리 시계가 확보되기를 바라는, 시계가 확보.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좀 확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은 너무 안개. 컸는데 네. 트럼프 일기 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이런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매일매일 트위트를 날리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미국 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은 그 8년 전은 상당히 애교스러운 지수의 등락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개선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일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거친 언사들로 상대 국가를 몰아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취임 초반에 몰아치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도가 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산업계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실물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고 더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수출과 내수 모두 국내에 있어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업종과 기업 간의 양극화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좋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겠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결국에 향후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의 위치마저도 너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국내 설비 투자를 하자니 지금 국내 정치나 경제 상황이 너무 쉽지 않은 상황에 있고 네. 미국을 가자니 뭐 현대차가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정의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그때 각 그 기업 오너들을 호텔로 초대를 네네. 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네네. 박수를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관세 때문에 아주 급하게 했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좀 그렇죠. 정해져 있던 거다. 뭐 이런 네.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될지 네. 뭐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질지에 대한 네. 부분 알 수는 없었지만 이미 6, 7년 전부터 해왔던 것들을 이번에 하게 되었고 마침 기회가 돼서 백악관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대다수의 기업이 그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모빌리티와 같은 산업과는 다른 IT 관련된 부분들은 더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사실 아주 깊은 고민과 신속한 그런 의사결정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줘야 되는데 우리 국내 실제 경영진들은 상당히 지금 고심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사들은 상당히 이제 미국 우선주의와 예외주의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추종하자.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트럼피즘의 확대로 인해서 트럼프에 대한 과거 일기 때보다는 팬덤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좀 적절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이게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되고 보니까 물론 주목해야 될 이슈였지만 이 얘기를 한 번 더 좀 곱씹어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3월 말쯤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 안 하면 연방정부가 이르면 5월 말에도 네.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 이게 미국 의회 예상국 경고였습니다. 이 시기로 보니까 이르면 5월 말 9월 사이에 채무 불이행, 엑스데이트, 네. 디폴트에 도달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요거 부채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분명하게 해줬기 때문에 연관이 이렇게 관세를 좀 강하게 하는 거에 이 엑스데이트랑 연관된 부채와 연관된 점도 연결고리가 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크게 네. 봤을 때는 이런 경상 관련된 부분들 네. 가 이제 미국이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세수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보면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점을 그쵸. 볼 수 있겠지만 네. 사실 개정에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를 수 아.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경영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네. 일단 적자나 이런 마이너스가 뜨는 것에 되게 민감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기업 회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챕터들을 잘 활용했던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서는 미국이 손해보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의 이런 알레르기성 반응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CBO에서 추정하건대 미국의 지금 연방정부 부채는 약 36조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GDP 대비 110에서 120%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지금 금리 레벨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연방정부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 20년 이상은 2% 이하였었는데요. 지금은 3%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술 평균적으로 1년에 2조 달러씩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아닌 이제 미국의 재정에 관련된 건전성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뭐 관세를 통해서 일단 무역 적자를 줄이고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이제 성장을 촉진시킨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세수부로 세입의 여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채 한도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왜 이 법률이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많이 제기했었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사불란한 자기 의지대로 막 실행되는 거 좋은데 사실 미국의 과거 국가 형성을 보게 되면은 이게 연방 국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방 국가가 각국의 각 주마다의 의회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일일이 한 개의 도시로 과거에 1700년대, 800년대 와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주 정부에서 이제 선출된 사람이 오케이를 할지 디나이를 할지를 이제 정하는 것인데 그러한 정책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에 대해서 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워닝 시그널들이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지금부터도 올라올 것인데 중후반부에는 더욱더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월 21일쯤에 이미 사실 부채 한도에 도달한 상황이고 필요한 자금을 뭐 기존 현금, 자산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미국 재무부가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CBO 쪽에서 의회 예산국에서 제시한 엑스데이트는 5월 말, 뭐 9월 사이 요쯤이니까 요 부분도 한편으로는 좀 주목하면서 뉴스 따라가 보겠고요. 그래서 팀장님 이제 우리 상황이 어떡합니까? 이게 25%이 수준 자체가 일단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높다? 아니면 뭐 선방했다? 이런 어떤 체감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네, 한 중립 정도. 중립 정도. 네, 그래요.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예상치를 엄청 크게 상회했거나 하회했거나 그런 느낌은 좀 덜한 상황에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들은 연초에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추세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플러스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최악의 수출 국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으나 지금 다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2월에 급락한 이후 1, 2월 소폭 반등, 3월 다시 재차 하락을 했고요. 6개월 연속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수출, 내수 서비스,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두 좋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대미 수출에 대한 부분 역시나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이 될 수 있고 개개별 기업이 컨택은 할 수 있겠지만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말한 것처럼 기업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물꼬를 트거나 아예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상당히 미약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슈퍼위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일은 우리 헌재의 탄핵 선고일이 네. 이제 11시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자의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도끼가 바싹 올라와 있을 때 이 카운터 파티가 있으면 오히려 뭐 내줘야 할 부분들, 카드를 내밀어야 될 게 많은데 한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도끼가 바싹 올라 있을 때 조금 피하고 다른 국가들이 하는 걸 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좋다기보다는 최악을 약간 미루는 형국이라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선고가 되면은 결국에는 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인용 또는 기각 탄압, 그 각하 중에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든지 새로운 대선을 치르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곧 우리 국내의 전국의 불안정성 역시나 해소가 될 기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1대1 미팅을 통해서 우리의 카드를 보여줘야 하는
무역, 통상, 외교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고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이슈가 좀 많은 네. 빅위크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외환 쪽은 어떻습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내려오거나 그러지 않고 사실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달러는. 네. 근데 나홀로 약세다라고 표현되는 게 우리 원화였기 네.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달러가 103에서 네. 104포인트 등락을 하면서 네. 대다수 기축 통화는 절상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만 유독 1% 내외의 절하가 되었다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결국에는 월말의 자금 시장의 흐름보다는 결국에는 이번 며칠 전에 이제 헌재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전국의 불안정성이 좀 더 길어지면서 이 상호 관세에 관련된 글로벌 투심의 위축 속에서 이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타겟이 되었던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달러가 이제 104에서 103으로 조금 내려간 상황 네. 속에서 원화가 당장의 절상의 흐름들, 원달러 환율 내려가기는 사실 오늘 현재로서는 좀 어렵죠. 네. 왜냐 내일 워낙에 큰 이벤트가 네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고 한번 복귀해 볼 대목은 1,400원대에서 1,460에서 70원대 갔을 때의 이창용 총재의 멘트인데요. 40원 내외는 달러화의 강세다. 근데 20, 30원 정도는 우리 국내 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외인들의 시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네. 점이고 이제 공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 내일 우리가 된다라면은 긍정적일 때는 1,400원 초반까지 가줘야 하나 뭔가 불안감이 있고 아직 경제 상황과 정치 소버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의심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 레벨까지는 조금 요원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관세 정책 이렇게 발표되고 얼마 안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긴급으로 진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의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자산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